저도 이제 그때 워낙 정당방위 그 기준이 주먹으로 나를 팍 때렸는데 나도 동일한 강도로 그 순간에 동일한 상당한 정도로 이게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에요. 그리고 가끔 더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어릴 때 아들이었을 때 엄마가 맞는 걸 보고 크면서 도와줄 수 없었던 어린아들. 그럼. 자기 체구도 작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 손목을 확 낚아채면서 이제 막 약간 좀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글썽. 그래요. 막 그런 사건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항상 왜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로 모으냐. 나는 안 때리는데 가장 최근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뉴스 별로 안 보시나 봐.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진짜? 그럼 뉴스 안 보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뭐 주식이나 막 경제 쪽을 많이 보는데 범죄 쪽은 제가 사실 좀 안 보는 거예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27이고 네. 남성이 43살. 차이가 많이 나네. 근데 이제 뭐 폭력적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이 여성의 자동차에다가 그 위치 추적지를 부착하면은 뭐 찾는 거 그냥 식은 죽 먹긴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내서 야근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그 여성의 차를 가로막고 전동 드릴로 그 유리창을 깨서 끌고 내려서 그 살해한 사건이 남양주 살인 사건이에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사실은. 나 그거 본 거 같아 뉴스에서. 그 남자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저기 그 교도소인가? 갔다가 출소해서 일으킨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사건을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그렇게 한때 연인이었던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 떠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기저가 뭘까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남성의 대표는 아니지만 자신의 연애 과정을 좀 되돌아보면은 나도 혹시 여친이었을 때 내가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내 뜻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집착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워낙 매력 있는 덩어리라서 제가 이러면 또 대화가 또 어렵네요. 그래서 이 집착을 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연애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람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연애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 대한 관계도 조금 조절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해요. 그러면 만약에 뉴스에서 그런 사건들이 막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 사건뿐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들에서 이렇게 남자친구 또는 뭐 남편, 뭐 전 남친 이런 사람들이 여성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사건들을 보면 남자들은 주로 무슨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자들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사건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성분이 되게 무서웠겠다. 이게 사실은 연애를 하다가 뭐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성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잘 못한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이게 하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르쳐주고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론에는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누구랑 관계를 맺고 친한 사이가 되는 것도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피해자 비난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해자 비난이나 또는 2차 가해라는 거 혹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어떤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시간에 왜 나갔어?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사람 왜 만났어? 왜 이렇게 못 알아봐? 사람 볼 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거 있죠. 근데 이런 거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원인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확한 자세한 정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뭐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너무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까. 저렇게 그냥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잘 교육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그리고 미디어가 사실 피해자를 많이 비난해 왔거든요.
왜 막지 못했냐 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그런 편견들을 깨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사실은 이거를 되게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야 이건 진짜 남자의 문제인지 여자의 문제인지 이게 사건마다 약간 좀 분위기가 뉘앙스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한 사건도 있었습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진짜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우리의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맞아 죽어도 좋은가? 잘못했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남성들이 뭔가를 잘못을 했다. 그 남성이 계속 구타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게 옳은가? 뭔가 맞을 만한 일을 했겠지. 맞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굉장히 큰 너무너무 무서운 편견이에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최근에 들어서야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이슈가 되고 그런 건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또 되게 순수한 시절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예전에는 남성 뜻대로 됐던 거죠. 가부장적?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내 말대로 해야지 했는데 여성들이 순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내가 왜 내 인생도 소중한데. 그럼 어찌 보면 여성들의 뭐 인권이나 그쵸. 뭐 사회성이 굉장히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끝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너무 심했죠.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 그때 뭐 접시 깨지고 난리 났었죠. 우리가 어떤 야만의 시대였냐면은 1984년도에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게 처음 생겨요. 들어보셨어요? 여자들만 쓸 수 있는 전화인가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8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한국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NGO 시민단체예요.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지고 전화 2대를 놨대요. 전화 2대를 놨더니 이틀 만에인가 500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편한테 맞아서 그때 80년대 그때는 남편한테 맞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뭐 무슨 얘기 하냐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빌어라 이랬던 거고 또 어떤 일화도 있었냐면 그래서 집에서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막 대충 보따리 챙겨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온 여성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경찰이 출동해서 강금죄로 그 활동가 선생님들을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허락도 안 받고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런 걸. 그러니까 남편이 신고한 거죠. 그런 야만의 시대가 불과 이제 80년대 때서부터 운동을 해온 거죠. 시민단체들이. 이런 가정폭력범에 대한 법적 조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약간 핵심은 가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거예요. 나타나는지 가까이 다가가는지 연락하는지 다시 위협하는지 이거를 국가가 집요하게 가해자를 진짜 스토킹하는 거지. 이러면은 피해자가 좀 살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다 죽어나가요. 살릴 수가 없어요. 외국에는 어떻게 해요? 외국에는 일단 의무체포제도라는 게 있어요. 뭔 체포요? 의무체포. 의무체포. 의무체포는 이제 미국에서 1983년도에 들어왔는데 저랑 동갑이네요. 그러신가요?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즉시분리. 그러니까 무조건 데려가는 거야. 가해자 반드시 잡아오도록 하는. 그거 왜 들어왔냐면은 경찰들이 가서 뭐 여자가 빌미를 제공했네. 그러니까 맞지.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경찰들한테 입 닥치고 잡아와. 얘네들은 가서 재량권이 없어. 얘네들 판단도 하지 마. 가해자만 잡아와. 그렇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게 낫다. 근데 여기에 이게 시행되려면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 뭐가요?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신고를 상대가 해서 경찰이 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도 맞았다. 실갱이를 하다가 여기 손톱 자국이 날 수도 있고. 이거 좀 찌질한데요. 왜냐면 너무 막 진짜 뭐 위험한 거 막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는 그걸 맞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런 데 손자국 같은 거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다. 싸운 거다. 아주 맞았다. 근데 이게 통해. 그래요? 이거 완전 잘 통해요. 그 유명한 쌍방폭행이에요. 내가 안 맞으려고 이렇게 힘을 주다가 저항을 하다가 그 사람한테 상해를 일으킨 게 쌍방으로 갈 수 있다? 쌍방이 우리나라 법 진짜 바꿔야 돼.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체포를 해올 때 누구만을 체포해오라고 변명에 써 있냐면은
주 공격자, 주공격자. 가해자만 체포해 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어 폭력이라는 인식이 내가 안 맞으려고 상대방을 제지하다가 밀친 거, 바닥에 쓰러졌는데 골프채로 머리를 깨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정강이를 깨무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폭행이 아니라 방어 폭력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이런 피해자들은 체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100% 쌍방이에요. 아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는 그게 체포가 안 돼요? 체포 안 돼요. 미국에서는 공격자, 가해자만 체포해 오는 거예요. 피해자 체포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가죠. 그러면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죠. 그럼 분리가 되면 가해자한테 접근금지 명령이 접근하지 마.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위치 추적을 달아요. 접근하는지 안 하고 보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재판을 준비해요. 그럼 재판에 가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너는 접근금지를 평생도록 유지하겠어. 영구적인 접근금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보호받는 거죠. 아 그래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 범죄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 피해자의 완벽한 분리만 지킬 수 있으면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예를 들면 결혼하면 그 사람도 또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위험한. 그 생각 못했네. 만약에 여성을 비난하는 이런 편견에 쪄들어 있으면은 여자 잘못 만나서 신세 망쳤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자가 막 이렇게 폭력을 유발하는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하는 여자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명의 동일한 가해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해요. 이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해자들 전 여친 다 때린 적 있고.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를 하면은 9개월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데는 영원히 접근하지 마라는 명령도 나와요. 그리고 아마 최소한 2년 정도는 접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도 흥미를 잃기도 하고, 아유 내가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 피해자 측에서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풀어줍니까? 그거를 굳이 요청하는 피해자가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좀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안타깝죠. 우리나라 의무체포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서 현장에 가서 피해자 얘기를 듣고 어떻게 뭐 고소하실 겁니까? 그래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러 어디로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같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좀 심각하다 그러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수시로 위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감시하는 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을 왜 이렇게 반쪽만 만들다가 말아요? 그 인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가해자 온정주의가 굉장히 심한 국가다라는 생각. 그렇기도 하고 가해자의 주된 성별이 좀 남성들이다 보니까 이 남성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하고 뭐 오죽했으면 저랬겠냐 라는 식으로 뭐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서 있잖아요. 그런 정서가 곳곳에 있어요. 뭐 이게 뭐 사적인 관계에서 이런 폭력을 그렇게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냥 더 행복해지려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럼. 누구한테 막 학대당하고 모욕당하고 막 그렇게 통제당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는 만약에 못 벗어나. 만약에 말이 통하는 사람 같았으면 문제 없죠. 근데 내가 사실은 너 만나서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지 못해서 너랑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예전에는 너를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달라졌어. 너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상대방도 그래 내가 아쉽고 서운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말이 통해서 헤어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젠틀하고 좋아요. 그게 최고죠, 베스트죠. 그게 최고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결국 살해당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약간 두려움에 떠는 분들한테만 약간 테이저건 같은 걸 좀 합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근데 워낙 정당방위 그 기준이 동일한 강도로 그 공격을 받은 그 즉시 동일한 정도로 반격했을 때만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남친이 주먹으로 나를 팍
팍 때렸는데 나도 동일한 강도로 그 순간에 같이 팍 날렸을 때 이때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정당방위 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안 맞았겠죠, 평소에도. 정당방위 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정폭력 수십 년간 당하다가 네. 남편 살해하고 나서 이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네. 청주교도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남성이랑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이 잠들어 있을 때 뭐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키거나, 왜냐하면 깨면은 나를 또 때리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정말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즉시 막 싸우고 있을 때 저쪽에서 발차기 하면 나도 발차기. 그러니까 저쪽에서 발차기 했는데 내가 칼로 찌르면 안 돼. 동일한 상당한 정도로. 이게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에서는 정당방위가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또 엄마들이나 아니면 또 옆에 계신 또 아내분들이 아무 말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맞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예,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더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어릴 때 아들이었을 때 엄마가 맞는 걸 보고 크면서 도와줄 수 없었던 어린 아들. 그럼. 자기 체구도 작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이제 어른의 체격을 갖게 돼서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존속살인으로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 약간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글썽. 그래요. 막 그런 사건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을 있었죠. 부딪히면서 만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엄마가 살해하는 사건은 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 죽일까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전과자 될까봐. 그래서 엄마가 죽이는 경우 이 사건 있었어요. 남편을? 아들이 큰 아들이 아기 때는 그냥 같이 울고 막 이랬는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 손목을 확 낚아채면서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이제 반항할 수 있는 나이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거를 막 직감한 거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고 아하. 목숨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근데 그럼. 그 아들이 분속살인 하는 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그래서 남편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비극이어서 이거는 개입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큰 오산인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난 정말 너무 죽겠어, 아주. 그런 경우가 요새는 드라마에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감정적으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아마 가정폭력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상희 할머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냐면은 할머니가 자기 딸이 너무 비참하게 맞고 사는 거예요, 사위한테. 할머니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네. 어떻게 딸 가여 죽겠고, 그래서 할머니가 아마 엄마가 살해를 한 거죠. 엄마가 살해를 했는데 딸이 연로하신 그 자기 엄마를 감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딸이 내가 죽였다라고 자기가 자수를 해요. 근데 경찰 수사를 하는데 진술하고 사건 현장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뭐.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의심을 한 거죠. 당신이 죽인 게 맞느냐. 이게 뭐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일치가 안 하는데. 근데 사실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사위를 살해한 사건이었던 거죠. 할머니를 처벌한 거예요? 할머니 그때 뭐 당연히 뭐 살인 사건이니까 처벌은 받으셨지만, 하지만 이제 좀 정상 참작이 됐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정폭력 처벌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한 번씩 있어야지만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지금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분이한 건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고 이거에 대한 좀 인식이라고 할까,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좀 전 국민들이, 여기 굉장히 이게 조회수 높은 네. 채널이니까. 저희 영향력 있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네.